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중년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50이 되었을 때야 자신의 노화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외양은 누가 봐도 중년인데 병을 앓는 건 아니지만 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력은 화려해도 경력직으로 구직하기는 힘들며,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노쇠한 부모님이 있으며, 자녀들은 독립을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50은 100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돈, 관계, 부부,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지는 때이자 활기차게 사회생활과 사적 모임을 이어나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노화와 자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50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부모와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으니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막춤을 추어도 내 춤을 출 수 있는 50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이제 나의 재미를 발견하고 가족의 고백을 받아보고 놓치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인공호흡도 해보세요. 멋진 삶의 성숙미를 더해보고 50 이후의 행복과 그 해석의 힘을 얻어보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들수록 재미, 가족, 관계, 행복, 품격, 지식이 높아지는 50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는 현명하고 활기차게 품격 있는 중년의 삶을 만드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데요. 나만의 재미를 발견하는 기술, 가족과 돈독해지는 기술, 관계가 편해지는 기술, 멋있어지는 기술, 행복해지는 기술 등 풍요로운 중년을 위한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감탄하는 사람. 어느 곳에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면서 얼마나 감탄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왔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감사와 감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감탄은 뜨거운 감정들을 탄성으로 내뱉는 것, 바깥으로 뿜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주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누구나 감탄할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감탄은 그야말로 내면으로부터의 축제거든요. 먼저 우리가 언제 감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입니다. 또는 완전히 낯선 것일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야 이런 게 있어 라면서 감탄하죠.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깊은 내면의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있죠. 그대는 나에게 꽃이고 아름다움이고 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감탄의 탄성이 나옵니다. 이 감탄이 우리 몸의 도파민 샘을 넘쳐 흐르게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사람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을 보며 기꺼이 감탄하는 모습이라고들 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감탄사를 주로 기억한다는 거 너무 놀랍죠. 감탄하라.
더 이상 감탄할 수 없을 때까지. 감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만큼 기쁨의 호흡이 바깥으로 나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게다가 그때의 탄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우와, 이런 게 있어. 멋있다. 엄청나. 등등.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속적인 감탄사를 대포 쏘듯 뿜어내며 매사에 감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감탄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습관적으로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감탄은 뇌가 뱉어낼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의 극치입니다. 찰나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판단을 되짚어본 후 여기에 정서적 감흥을 최고치로 올려 내뱉는 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성과 감성의 조합은 뇌를 자극하지요. 짜릿함을 경험할 때 반응하는 미주신경도 덩달아 움직이게 되어 감탄의 대상보다 감탄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런 감탄이 습관이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은 행복 습관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감탄, 이런 감탄의 말을 내뱉을 때 실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식 감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언젠가 외국에 나갔을 때 써야 할 테니까요. 미국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 표현은 I love it입니다. 너무 좋아, 정말 끝내준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는 awesome입니다. 와, 대단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mazing입니다. 해외 가게 되면 love it, amazing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해외 나갈 상황을 고려해 영어식 감탄사를 알아보고자 했지만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삶을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개의 표현으로 생애를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탄도 부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감탄 부자는 행복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젊어서는 돈을 따라가고 나이 들수록 감탄을 따라가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탄하는 곳에 나의 습관이 있고 감탄하는 곳에 나의 덕이 있고 감탄하는 곳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탄한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 그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탄은 더 크게 터져나오는 특성이 있거든요. 감탄은 나이 들수록 필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 주지요. 감탄 부자가 되기 위해 감탄의 형용사를 내가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다면 늘려보세요. 영어로 늘려보아도 좋습니다. 내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감탄해야 점점 감탄의 불을 더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부터 고개를 돌려서 감탄할 대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배우자가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오래된 연필이 있을 수 있고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해 주세요. 나에게 내가 있다니,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너무 좋았지. 그거 괜찮았는데 어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다 감탄의 연속입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시죠. 넌 어쩜 점점 더 예뻐지니? 넌 어쩜 뭐든지 잘하니? 넌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니? 야, 넌 뭘 입어도 뚱뚱해 보이질 않는다. 제가 88 사이즈 입을 때도 그 말을 하셔서 감탄의 말을 오롯이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탄의 힘으로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탄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감탄은 다른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감탄하는 부부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탄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월급도 높답니다.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가 감탄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역시 바로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내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감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감탄을 내뱉어 보세요. 이를테면 이 책 참 괜찮다. 이런 감탄이요. 감탄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감탄 습관을 키워보세요.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게 되는 4가지 기술. 유머 감각은 리더십 기술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비법 중 하나이자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미국 제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한 유머의 중요성입니다. 유머 감각은 성공과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머 감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시로 웃깁니다. 두 번째, 웃을 때까지 웃깁니다. 세 번째,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훅 던집니다. 네 번째, 분위기를 잘 읽고 한마디로 집중력을 이끕니다. 대단한 능력이지요. 게다가 이런 능력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즉,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그맨, 개그우먼을 말의 예술가, 창조성을 가진 종합예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머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 유머 있는 사람 곁에서 까르르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유머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감소시킵니다. 당연히 긴장은 이완되겠죠. 또한 유머에 세상만사 다 잊고 웃음을 터뜨리거나 유머를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게 유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카타르시스를 양산합니다. 예전에 개그 공연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머를 통해 한꺼번에 확 웃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머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을 웃기는 것을 넘어 집단의 카타르시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나 역시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이 과정에 유머는 마음을 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유머에는 공격성을 줄이고
심지어 성적 충동까지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아주 단순한 유머라도 마음이 무장해제 되지요. 마음의 무장해제는 증오감을 낮추고 미움 혹은 죄책감, 수치심 혹은 공격성 등 부정적 감정들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하면서 깨끗이 비워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웃음과 강한 성적 충동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유머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농담이 가능한 사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질이나 농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머로 인해 긴장이 이완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상대에 대한 포용이나 인정이 가능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머는 총 4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집단적 카르시스를 일으켜 관계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공격성을 줄이고 성적인 충동까지 억제합니다. 네 번째, 관계의 질을 결정하면서 보다 완화된, 보다 응집력 있는 관계로 가도록 돕습니다. 나의 유머 감각 확인하기. 우리나라 60대에서 80대까지 3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유머 감각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았고 주관적 행복감도 높았습니다. 즉,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감을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머 감각에 무심했던 사람도 이제 관심을 가져봅시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언어의 유의, 유머 감각의 향연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유머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유머할 듯한 뉘앙스만 보여도 주변 사람들은 벌써 웃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애써 외워서 유머를 했는데 주변에서 야, 너 이거 다른 데 가서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곤 하죠. 혹은 분위기만 썰렁해진 것 같아 괜히 머쓱해 다신 하지 말아야지 혼자 다짐하기도 하지요. 이걸 우리가 흔히 유머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유머 감각이란 뭘까요? 유머 감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머를 감지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능력,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감지를 하려면 감각이 예민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즐겨야 합니다. 이때 자기도 즐거워야 합니다. 내적 즐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유머를 하려고 해야 창조적인 능력까지 발현되는 거죠. 감지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3가지 능력을 합쳐서 유머 감각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듯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과정까지 통틀어야 유머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머 감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능입니다. 유머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유머를 외워서 웃기는 게 아닙니다. 순발력과 환경과 시기에 맞는 적응성을 가지고 적절한 단어와 상황들을 창출하는 높은 상황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어 지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능력도 있죠. 더해서 환경을 읽어내는 공감 감각, 지각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은근과 끈기라고 할까요? 유머 있는 사람들은 한번 유머에 실패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유머를 할 기회가 생기면 또 써요. 새로운 유머를 알게 되면 또 써봐요. 그래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면서도 시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명 유머 감각을 가지고 유머를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유머할 때 기꺼이 웃어주고 알아채는 능력도 유머 감각입니다. 내가 유머를 잘 못해도 다른 사람 유머를 바로 알아채서 웃어주는 것이지요. 참고로 저는 개그맨 지상렬 씨의 유머를 무척 좋아합니다. 일전에 지상렬 씨랑 같이 라디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말의 잔치였습니다. 지상렬 씨는 상대가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다시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바꿔 던져주더라고요.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런 옥신각신하는 양상에서 창조성이 드러나고요. 이렇듯 타인에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가 유머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만의 언어로 바꿔 상대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고민인 당신을 위한 솔루션.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고민인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어 학원까지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머 감각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배우기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찰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같이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희한할 정도로 유머에 반응하게 되고 유머에 민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유머를 쓰게 되지요. 유머 감각 있는 사람 곁에서 그들을 보면서 일부러라도 배워야 합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유머를 던지는지, 주로 어떤 주제를 어떤 대상과 있을 때 사용하는지, 대상에 따라 유머의 표현이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머를 구사할 때 그의 표정은 어떠한지, 유머를 할 때 주로 제스처가 많은지, 말이 많은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겠지만 점점 보면서 어깨 넘어 배우는 거지요. 이렇게 분석하려고 할 때 더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학습입니다. 두 번째, 유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나갈 정보도 있지요.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유머가 있으면 찾아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책이나 토크쇼,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줘. 저는 유튜브를 찍거나 TV 방송에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싶으면 그 전에 친구 몇 명에게 전화합니다. 부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있니? 친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메모해 놨던 것들을 써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풋을 넣어야 나올 게 있고
자료가 많아야 적절한 유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연하기입니다. 직접 해보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내 친구들이 웃는 포인트와 직장 동료가 웃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웃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유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그룹에 가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웃었는데 다른 그룹에 가니 박장대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20, 30대는 안 웃는데 40, 50대는 웃는 게 있고요. 40, 50대는 냉랭한데 20, 30대가 빵빵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대마다 웃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시연을 해봐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효과적인 거 또 나랑 잘 맞는 걸 골라내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유머와 나의 장점 합치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때가 있죠. 즉,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유머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한다고 다 웃는 게 아니거든요. 내 방식으로 유머를 소화하고 자신의 장점에 유머를 섞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간혹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대상에 맞춰야 해요.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머라고 하는 건 먼저 내가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머의 대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 잘 들리는 형태, 이해하는 형태, 빵 터질 만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 재가공의 과정이 있고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유머 감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감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보고 배우기, 정보 수집하기, 시연하기, 나만의 장점과 결합하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무대고 모든 남녀가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실제로 우리 인생이 연극이고 무대 위에 서 있다면 그 연극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조연일까요? 흔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은 나를 위해 갖춰진 무대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정작 무대의 주인공처럼 살아본 적 있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주인공일까? 내 인생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생의 주제는 돌봄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인생의 주제가 돌봄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보고, 결혼해서는 자식들을 돌보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을 돌보고, 이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아버지, 곧 남편을 돌보고 계시지요. 돌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의 주제가 돌봄이라는 것에 만족할까요? 여쭤보니 시어머니는 딱 잘라 나는 그 단어가 싫다로 답했어요. 이 말에서 유추해보자면 남들이 보는 인생의 주인공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주인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주제의 공연을 하고 싶은가? 인생이 연극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관객은 누구인가? 초년까지만 해도 인생의 관객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로 넓어졌다가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늙고 연극의 등장인물들도 나이가 들고 무대도 낡아가면서 관객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시점부터 대부분 친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지인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생을 마치기도 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년 이후에 남게 되는 관객은 대부분 가족이 됩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봅시다. 예전에는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초대를 받아 남의 집에 간 적이 많았지요. 절친한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문턱은 낡고 가족만 넘나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내 아이들도 각자의 삶으로 떠나게 되면 이제 문턱은 어느덧 나만 넘나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문턱이 없어지고 노부청소기만 주변을 맴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인생이 연극이라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이 들수록 관객은 내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관객 앞에서 어떤 열연을 할 것인지 새로이 결정할 수가 있지요.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는 그때가 바로 중년입니다. 중년의 연극은 어때야 하는가? 중년의 연극에서 새로 관객을 맞이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관객의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객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기고 울어도 떠나는 관객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과 붙잡았던 관계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전만 못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내게 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비유하자면 나의 연극 무대의 관객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대를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적어도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연극의 주제,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키워드는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열연했던 주제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제를 찾아서 새롭게 연기를 시작할 것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바꾸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중년 이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인생 1막이 영화로웠던 시절이었다면 인생 2막은 그야말로 찐팬들의 모임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나만의 독백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인생 2막에서 나는 어떻게 나만의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 상상해보며 나를 주제로 연기를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년에 나만의 연기를 펼쳐보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만의 연기를 위해 5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나만 주인공입니다. 나만 주인공
5가지 행동 강령. 나만 주인공 이 5개의 글자로 어떻게 인생 이막의 새로운 주연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가라입니다. 나가라는 건 활동이 줄어드는 중년에 시도해야 할 역전의 방식입니다. 활동의 영역을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넓혀가자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옹졸해집니다. 내면이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시간의 정지를 경험하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정지일 뿐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대의 역동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데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유행 질환이 돌거나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나갈 수 없다면 문자나 SN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온라인 모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방법은 나가라이지만 반드시 몸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할 일이 있거나 약속을 만들어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가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냥 나가세요. 약속이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 곳이 없어도 옆 동네에 가서 역으로부터 3번째 전봇대를 찍고 돌아오세요. 즉, 나만의 장소를 정해서 그곳까지 다녀오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하게 되지요. 옷을 입고 거울도 한번 보고요.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모자라도 쓰게 되지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운동도 되지만 오가는 길에 세상 정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옷, 운동화, 가방, 표정, 걷는 속도, 나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 광고, 자동차, 하다못해 계절과 날씨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정보가 됩니다. 2번째, 만나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의 일생이 온다는 정현종 시인의 식구가 있습니다. 두 우주의 거대한 만남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타인의 삶을 만난다는 건 마치 인생의 모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내 얘기도 아닌 남의 이야기임에도 영웅신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영웅신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영웅들의 인생 곡선입니다. 내노라는 집안에서 훌륭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가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올 땐 형편없었던 과거와 다르게 훌륭한 사람, 곧 영웅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서사의 일반적인 플롯인데 이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웅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교훈입니다. 지금의 고생의 후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상징적으로 또 대리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의 삶은 영웅서사와는 다르지요. 우선 영웅들과 달리 별 볼 일 없는 출생으로 태어나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면서 인생 정점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정점이 바로 50 중년입니다. 50까지 올라가면 하루해가 저무는 듯한 쓸쓸함이 시작되지요. 이때부터 나이는 먹고 아이들도 떠나고 직장도 끝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인 수입도 줄어들면서
내리막의 길을 겪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 길가메시와 같은 영웅들의 그래프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향하지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쓰라린 운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곡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웅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다가 아래로 꺾이는 선이 아니라 유지하는 선 혹은 더 상승하는 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웅서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는 것이죠. 그렇게 만남은 단순히 지인을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곡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인연과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참여하고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고 문화적 덩어리의 한 부분이 되면서 새로운 영역들과 끊임없이 상호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여를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처럼 웃어라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지만 연극에는 비극서사도 있고 희극서사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연극과 달리 비극의 서사이건 희극의 서사이건 무대가 끝나지 않지요.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 인생의 무대는 희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인공처럼 마지막 순간에 통쾌하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해피엔딩을 맞고 싶은 게 모두의 소망이고 꿈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웃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실현했을 때의 미소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주인공처럼 웃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웃음이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처럼 인생 선배인 윗사람의 웃음은 아랫세대와의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나중에 웃기보다 지금 주인공처럼 웃고 지금 젊은 세대들과 함께 소통하세요. 지금 그 웃음이라는 맥락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과 접점이 우리 이막에 더없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사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목이 뻣뻣해지죠. 목 디스크 때문일까요? 신체의 목뼈는 곧을지라도 마음의 고개에는 디스크가 오면 안 됩니다. 좋은 어른의 특징은 관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흔히 모범이 되어라, 솔선수범하라는 말이 있는데 인격적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고 젊은 층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인사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이 되어 삶이 무르익으면 무시당하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고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아도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 극중 원치 않는 대사가 있어도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이 유행하던 때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여성을 대신해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들이 얼굴에 썼던 가면을 말합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때 쓰는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는 역할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직장에서 과장, 부장, 사장 등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다면 이제 사회는 중년에게 직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장의 역할이 끝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죠. 엄마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 사회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발견하는 제2마 중년의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은 인사로 자신을 선보입니다. 중년 이후의 새로운 날을 늘 인사로 알리기 바랍니다. 신인 배우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자신을 어필하지요. 자, 제2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인 배우입니다. 5번째, 공부하자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라는 행위 자체는 나의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넓히는 기쁨도 주고요. 한 영역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구마 농사를 오래 지어본 사람이 감자밭에 가서 쟁기를 대어보면 대충 안다고 합니다. 감자밭 농사는 어떻고 이런 점이 고구마와 다르구나 이렇게요. 점 입문이 어렵고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프로는 다른 쪽에서의 프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만, 주, 인, 공을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그 배역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무대를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올릴까 고민해 보세요. 나가고 만나고 주인공처럼 웃고 인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만 실천하더라도 중년 제2막의 가장 아름다운 첫 서막이 될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